자, 일단 편의상 문단 기호부터 하고 갈게요. 1문단, 2문단. 문단 기호 할 때는 항상 앞부분 주어 부분과 서술 부분을 한번 읽으면은 전체적인 맥락이 보입니다. 화제가 무엇인지 보이는데 저는 이거를 수업 전에 한번 읽어보았죠. 대체로 내용이 여기 보면은 1문단에 국제수지표라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라는 뜻이겠지. 수지. 외국 여성 이름 아니에요. 국제수지표와 그 다음에 3문단에 나오는 이제 국제투자대조표가 나오죠. 제가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이게 독서지문 읽을 때 테크닉인데 저는 이 지문을 수업 준비하고 처음 읽으면서도 3문단에 나오는 요 단어 있죠. 이게 눈에 띄었어요. 아, 이걸 무슨 패턴이구나. 비교 대조 패턴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국제 수지표와 국제 투자 대조표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인가 챙기는 것이 핵심이겠구나. 알겠니? 이런 단어가 참 눈에 잘 보여야 되는데 벌써 큰 차이는 뭡니까? 요거는 이거고요. 이거는 이거지. 요 두 개가 지금 이미 드러나는 큰 차이잖아. 그래, 기록하는 시점이죠. 제가 큰 틀만 얘기합니다. 국제 수지표는 뭐다? 1년 동안입니다. 이건 언제다? 연말 시점이죠. 그래서 이 말이 지문을 미리 읽었기 때문에 이런 수업이 가능합니다. 이 말이 사문단에서 무슨 통계가 나오는데 유량이란 것과 저량이라는 말이 나오지. 봐봐라, 반면이란 단어 나오잖아. 그지? 반면이란 단어 나오지. 그래서 국제수지표는 뭐고? 유량이고 저량이란 얘기지. 만약에 여기 욕조가 있다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요거는 지금 국제 수지표란 얘기고 요게 담겨 있는 거. 요거는 바로 뭐다? 저량인 저, 내가 이제 저량을 왔을라노. 이게 국제 투자 대조표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연말 시점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글은 요렇게 끊어지고 일단 그 다음에 이래 끊어지고 아니네 이문단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끊어지죠. 그래서 이문단은 전체 괄호 열고 괄호 닫아도 됩니다. 자, 1문단, 2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고요. 국제 수지표에 대한 얘기, 즉 S 첫 번째 거고 국제 수지표. 그 다음에 3문단이 S2에 대한 얘기였지, 이제. 4문단이 이제 S1과 S2를 보는 거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그렇다면 이거는 1, 2문단 읽고 문제 풀고요. 저는 다 읽고 하겠습니다. 다 읽고 한번 정리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이제 변형 문제가 어떻게 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뭘 쓴다? 가계부를 쓰듯이 했으니까 일단 비유죠.
수입 항목과 무슨 항목이 있다? 기출 항목이 있죠. 혹시 대차 대조표라고 들어봤습니까? 대차 대조표. 혹시 자산은 뭐 더하기 뭐? 요 말은 압니까 혹시? 이건 알죠? 회사의 자산은 했을 때 이 자본을 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은 뭡니까? 지가 뭐 한 거죠? 주식이죠. 맞죠? 그 자본에 남으로부터 빌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합쳐서 뭐랍니까? 자산이라고 하죠. 수입과 지출, 우리 가계부 같은 경우는 좌변항, 우변항으로 보죠. 수입, 지출. 당연히 만약 이래 되면은 행복한 거죠. 뭐가 많은 겁니까? 자산이 많은 거지, 이거는. 돈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신인도, 어렵나? 신뢰감이 더 크겠지. 이런 사람한테 돈 많이 빌려주겠죠? 맞지? 자, 어쨌건, 이번에는 가정이 아니고, 국가와 뭐의 관계다? 외국과의 관계입니다. 당연히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계를 작성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이미 정리된 거지, 아까? 그 일정 기간은 여기서 통상 몇 년이다? 1년이랍니다. 이제 요 개념이죠. 한 국가의 거주자와 요게 국제 수지표의 개념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스로 이런 지문을 정리하려면은 A4 용지 이렇게 괄호로 두고 처음에 뭐 국제 수지표를 두고 여기에 화제 하나 더 두고 맞지? 이렇게 서로 비교 도조 패턴이라고 했잖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봐. 좀, 아니, 낯선 말이 있죠? 뭡니까? 어? 국가도 외국과의 교육이라는데, 갑자기 뭐라 했나?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 뭐하고 뭐? 거주자는 무엇이며, 비거주자는 무엇인가 이거지. 당연히 상품이 거래되든가, 서비스가 거래될 수도 있죠. 서비스 거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취직하면 여러분들이 인력도 한 서비스죠. 너희들의 인력이 상품은 아니잖아. 물론 너희들은 상품화되고 싶지 하겠지만은 이 말 하겠지. 그러니까 서비스는 노동 서비스죠. 자본 등. 그래서 지금 EBS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는 지금 세 개가 있죠. 상품 거래, 서비스 거래, 자본 거래 요래 있죠. 이걸 다 뭐라 한다? 경제적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누구 간에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너희들이라면 이 개념은 분명히 이제 이 문단에서 나오죠. 거주자가 무엇이며 비거주자 나옵니다. 안 나온다 하더라도 첫 번째 문장으로 미뤄봐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아마 국가도 외국과의 교육과 뭔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되겠나? 아, 비거주자는 외국인가? 이렇게 해도 이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갑니다. 1년이고. 그 다음 이 말은, 이 말은 기준은 고정이다, 변한다? 변한다는 얘기지. 뭐가? 평가 기준이. 국제수지 통계의 포괄 범위 및 평가 기준이 변한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그냥 나중에 일치 불일치 문제로 그냥 출제되는 거고. 맞죠? EBS 문제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갑시다.
이제 현행 국대 수지표에 무슨 항목이 있느냐죠, 이제. 자, 일단 첫 번째 무슨 항목이 있습니까? 경상수지 항목이 있고요. 자본수지 항목이 있고요. 금융계정이 있다 이거죠. 많이 들은 게 뭡니까? 경상수지 많이 들었습니까? 경상남도, 경상북도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상수지, 경상거래와 관련된 수입 지출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출하고 여기서 이제 상품 서비스 요거는 뭐다? 경상수지 항목이라는 얘기고 자본은 무슨 항목이다? 자본수지 항목이라는 이렇게 두 개 크게 끝났습니다. 즉 국제수지표에 쓰여지는 항목은 무슨 수지와 경상수지와 무슨 수지가 있다? 자본수지가 있다. 수지는 수입 지출이라는 얘기다. 수입과 지출을 쓴다는 얘기죠. 경상수지는 이제 방금 뭐하고 뭐가 상품과 뭐가 있고요. 서비스가 있고 요거는 자본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선을 나누고 그 다음에 디귿이 무슨 계정이다 이제 금융계정을 저는 기억년 디귿을 좀 대등하게 두지 않고 선을 껐어요. 자 그리고 거주자와 금융계정 자 거주자와 그런 금융계정을 기록하는데 이제 이 금융계정에 대한 보충 설명 나오죠.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맞죠? 일문단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금융계정입니다. 금융계정에서는 봐봐 누가 처네 거주자가 투자한 금액이 자산이랍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국내에 투자한 것, 해외에 투자한 것, 그게 바로 뭐대? 부채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이거. 쉽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투자한 것, 그건 우리 거다 이거지. 외국 사람이 우리한테 투자한 것은 언젠가는 뭐 해야 되는 거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건 부채란 얘기죠. 따라서 금융계정의 자산 항목에는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감액을 이해했나요, 말도? 부채 항목은 당연히 순부채 증감액을 써야 되겠지. 그리고 금융계정 순자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금융계정에서 진짜백이 이제 남는 자산이죠. 이 말은 결국 순자산 증감액 많아야 되나 적어야 되나? 자산 증가에서 감소액을 차감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투자한 그 금액이 많으면은 정이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자산을 뭐라고 A라 할까 그냥 A1에서 A2까지가 있을 거 아니가. 맞지? 했을 때 이 A2하고 A1을 차감하는 거야. 했을 때 이게 값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 이 또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죠, 이제. 이 또한 뭐가 될 수,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어쨌거나 금융계정 순자산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금융계정에 쓰이고 있는 일부러 이렇게 했었다. 내가 아이들 이해 빨리 시키려고. 금융계정에 쓰이는 뭐다? 순자산, 진짜 배기 자산이죠. 당연히 요 놈은 순자산 증감액 빼기 뭐다? 순부채 증감액이라는 공식은 당연히 나오겠죠? 맞지?
당연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러 금융계정 순자산하면 아이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금융계정에 쓰이는 진짜배기 순수한 자산, 기껏. 그렇습니까? 당연히 못 빼야 되나, 그거는? 돌려줘야 될 거 빼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연말 시점이 아니고, 기간이죠, 기간. 일정 기간 동안이죠. 기간 동안이니까, 분명히 뭐가 있겠노? A1에서 A2까지의 정감이 있겠죠. 요 말 이해되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까지는 별거 아니죠, 지금 현재. 아, 당연히 그렇게 했다. 맞습니까? 따라서 금융계정에 쓰이는 뭐다? 순자산. 여러분 훨씬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 문장 갈게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답니다. 뭐 할 때. 통계는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자료 수집할 때 오류가 생길 것이고. 작성자도 오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수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되도록 작성하는 이거는 원칙이죠. 이제 작성 원칙을 얘기하지. 여기서 작성 원칙이 뭡니까? 경상수지하고 플러스 무슨 수지? 자본수지의 합에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차감하면 제로가 된다 해서 이것은 뭐란 얘기입니까? 금융계정의 순자산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나? 자, 1문단에서 요 두 개 공식 챙겼습니까? 즉 경상수지 플러스 자본수지는 경상수지가 뭐다 아까 방금? 자본하고 서비스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본수지는 자본이 왔다 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요 말은 순자산 증가액 빼기 순부채 증가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도록 작성한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이제 이 문단은 훨씬 쉽습니다. 이 문단은 이제 뭐하고 뭐의 구분이다 그냥. 자, 뭐하고 뭐. 국제 수집표 기록된 대외 거리는 국내 거주자와 비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뭘 봐야 된다? 거주성이라는 것하고 소유권의 변동 여부를 보겠다는 얘기지. 이 문단에 설명되는 것은 두 개란 얘기지. 해서 처음 뭐 설명합니까? 거주성부터 설명하지. 이까지가 거주성이네요. 항상 저는 글 읽기 전에 뭐부터 가라 했노? 순 모양부터 봐라야지. 무턱대고 들어가면 너희들 길 잃는다. 그 첫 문장 딱, 이 문단은 두 개를 설명하겠군. 하니까, 봐라. 하니까 이런 접속어가 잘 보이지. 또한. 또한 뒤는, 봐라. 소유권 변동에 대한 얘기 아닌가. 이제, 거주성과 소유권 변동에 대한 얘기지.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 문단은 그렇다면 너희들 정리할 때, 아까 쌤 얘기했듯이, 국제수집표 개념 속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할 때 이것에 대한 설명하면 되겠지. 1년이라는 거, 그지? 그래 설명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을 때 공식 요거 두 개 써주면 되고요. 아시겠지? 그렇게 정리하세요. 자, 거주성은 쉽습니다. 뭐를 고려하지 않는다? 국적이 아니죠. 이거는 그리 쉽습니다.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죠. 그 기준이 바로 뭐다? 자, 이제 또 두 가지 나오죠. 누구의 경우와 누구의 경우? 개인이가 주어잖아. 항상 주어 서술을 읽으라 했다. 그럼 절대 안 놓칩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저는 주어 서술을 계속 봤습니다. 개인이 그렇고요. 봐라. 기업의 경우에는 이라잖아. 그다음 개인과 뭐에? 기업이죠, 이제. 개인은 1년 이상이냐 아니냐지.
이건 지문 안 읽어도 되죠? 읽어야 되나?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시도 또 예시도 쉬워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우는 의견이 아니라 뭐다 이번에는? 이거죠. 법인격을 가지라는 얘기죠. 대단법인 이런 거. 법인. 이 지문도 예전에 한번 했네요. 기업이 가지고는 법인. 맞지? 법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어디까지 지을 것인가라는 그런 우리 사회문화 지문을 작년 수특이었나? 그게 한 것 같습니다. 3개년 수특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3개년 수특하고 여기서 이 지문하고 관계없지만은 3개년 수특하고 기존 평가원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 한번 쭉 읽으면은 아마 수능 걱정 마세요. 됐습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두시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독서 지문은 뭐 해야 된다? 지문 분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놈과 요놈의 큰 차이죠. 그래서 뒤에 사례가 한국에 본사를 둔 삼성기업이 그죠? 다른 나라에 법인을 만들어도 실질적 경영권이 삼성의 이시일가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뭐다? 이거는 비거주장기라. 그렇게 분류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 거 쉬워요. 상품을 구입하고 상품이 뭐하지 않고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이 상품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도 타국에 판매했죠. 즉, 이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뭐에 잡히지 않겠노? 수출이면 안 잡히지, 이게. 우리나라 관세 아니잖아, 이거는요.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 관세를 통과하지 않죠, 세관을. 어쨌거나,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바로 타국에 판매합니다. 이 또한 거주자와 해외의 비거주자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포함한다? 국제수지표에 쓴다는 얘기죠. 상품 수출입이니까 이거 무슨 계정이고 무슨 항목이고 자산 항목이야? 자본 항목이야? 자산 항목에 쓰겠지. 또 헷갈렸나? 자산 항목 두 개 뭡니까? 상품하고 아까 서비스라고 했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됐니? 자본은 자본의 수출입. 잊지 마라. 요거 필기한 거는 요거 잊지 말고 이 문단은 보충 설명이었지. 이렇게 국제수지표 끝났습니다. 실제 봐라. 이제 필기한 거 보니까는 별로 없지, 그죠? 이제 3문단 가겠습니다. 한 국가가 1년 동안 이제 했습니다. 하다 보면은, 뭐가 있다, 이제. 외환 규모의 변동이 있기 마련이에요. 요 말 때 해야 된다. 들어가 봐라. 첫 번째 뭐다? 외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외 지급 능력의 변동이랍니다. 이렇게 무슨 관계? 인과로 설명하고 있죠. 요거 이해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외환이라는 것은 즉 환율이겠지. 환율은 고정이가 변하나? 매일 변하잖아.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든가 환율이 뭐하든가 떨어지든가 하겠지. 이 환율이라는 게 뭡니까? 국내하고 국외의 문제잖아. 맞지?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 떨어가는 것에 따라서 대외 지급 능력은 분명히 변동하겠지. 달러 값이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달러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달러 값이 올라갔습니다. 자,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거 무슨 항목이고? 빨리. 자산 항목이가 부채 항목이가? 부채 항목이지. 처음에 100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부채의 정감분이라고 했지.
맞지? 그렇다면 100달러는 그대로야. 그대로인데 빌어먹을 환율이 엄청 올라버렸어. 그래 실질적으로 100달러를 줄라 했더니 이제 이건 한 120달러 정도를 줘야 될 정도인 게나. 그렇다면은 지급 능력 변동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고 환율이 오르면 정리해보자. 여기서 환율이 상승하면 대외 지급 능력은 떨어지죠. 자, 요거 됐습니까? 비례 설명 잘하는 것 같다. 이해됐지, 요거? 여기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꼼꼼히 해놓으면 이와 유사한 지문들 나와도 너희들 다 된다. 알겠지? 그 다음 가. 그래서 1년 동안에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이거와 달리 어디서? 연말 시점에 이제 국내 거주자가 자 이제 또 뭡니까? 대외금융자산, 대외금융부채, 순대외금융자산. 자, 또 봅니다. 첫 번째 뭐다? 대외금융자산입니다. 같은 말이 대외투자네요. 그죠? 두 번째 대외금융부채입니다. 외국인, 우리 국내 투자겠지? 세 번째 순대외 금융자산입니다. 대외 금융자산에서 기업 빼기 니은이랍니다. 자, 혹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본 듯 안 가나? 어떤 기시감이 안 느껴져? 이미 어디서 본 듯한데 전혀 모르겠습니까? 가볼까요? 자, 봐봐봐. 기억 다시 봅니다. 우리 보기 전에. 대외 투자 누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투자한 거지. 거주자가 투자한 거지. 니은은요. 비거주자가 우리한테 투자한 거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갚아야 돼. 이거는 빚이제. 그래서 요거는 뭐고? 자산이고. 요거는 부채지. 그걸 뺀 게 바로 뭐다? 순대외 금융자산이라고 했지? 봐봐봐봐봐봐. 뭐하고 갔노? 이해. 어디 거? 자, 답해보자. 국제수지표와 동일하다. OX. X. 국제수지표의 뭐와 동일하다? 금융계정과 동일하지. 이거 되겠나? 금융계정에 기록되는 게 뭐라 했어, 방금? 순자산 증감에. 그래, 금융계정에는 지금 셈 썼잖아. 내나 똑같아. 금융계정에 자산 부채인데, 금융계정 순자산이 뭡니까? 순자산 증감액과 순부채 증감을 기록하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금융계정 순자산이라고 했잖아. 연말 시점이거든. 그렇다면은 이게 연초 시점과 연말 시점 하면은 1년 동안 이제. 그렇다면 뭐하고 또 동일해져? 국제 수지표와 동일해지지. 맞잖아. 1년 동안이니까. 이해됐습니까? 1년 동안인데. 그런데 분명히 대외금융 1년 동안인데 이거는 무슨 시점에? 연말 시점이라 했거든. 연말 시점에 남은 거지. 잘 들어라. 전감액을 기록하는 게 뭐였노? 금융계정이었지. 연말 시점에 이제 정이든 감이든 됐을 거 아니가.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얘기지. 같은 시점을 딱 본다면 연말 시점의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과 연말 시점의 요놈은 같은 거지. 요거 이해했나? 방금 필기는 안 합니다. 중요한 얘기였다. 그런데 방금 금융계정에는 무슨 항목들이 있다 했노? 방금 또 너희들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는 이걸 무슨 패턴이라 했어 내가? 비교 대조 패턴이지? 기재되는 항목은 동일하다 안 동일하다? 동일해.
기록되는 시점은 달라. 비교 대조 패턴이라고 했어. 그 다음 다시 가봐. 1문단. 국제수지표에 뭐 있다 했노? 경상수지. 자본수지를 하재. 요 두 개 하지. 상품과 서비스와 자본이제. 여기까지 됐나? 응? 그런데 뒤에 이제 국제투자대조표에서 나오는 또 이상한 말 하나 더 있지? 무슨 요인과 무슨 요인?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이 있지? 차이점이다. 거래 요인이 뭔가 봐봐라. 일반적으로, 자, 이까지 이해했지, 이제? 일반적으로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 순대외 금융자산이란 것은 금융계정의 순자산이지 방금. 일문단 아까. 금융계정의 순자산. 어? 자, 요것이 증가하는 경우. 이건 아까 한 거 맞지? 뭐가 더 크다는 얘기니? 자산, 순자산 증가액이 더 컸다는 얘기잖아. 아, 증가액이 아니고 정액이. 맞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런데 국제투자대조표에서는 자, 요까지는 공통점이지 지금. 됐습니까? 국제 차이점은 단지 1년 동안이냐 연말이냐 요거 차이 났고 국제투자대조표에서는 대외 금융자산 및 대외 금융부채 연초 잔액에 자 이제 뭐 나오노? 연초 잔액입니다. 연말 잔액이제. 자, 이거 또 어디 필요하노? 자, 연초가 있고 연말이 있어요. 연초 잔액이 뭡니까? 뭐하고 뭡니까? 대외 금융자산 액이 있겠지? 대외 금융 부채액이 있겠지? 여기에 무슨 요인과 무슨 요인이 있는데 거래 요인이 있고 비거래 요인이 있는데 이런 기간 중 이것이 뭐가 있다? 정 혹은 감이 있네. 요걸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지지. 그렇단 봐봐라. 이제 나오지? 거래 요인이 뭐고 비거래 요인이 뭐 봐봐라. 거래 요인은 뭡니까? 매매, 차익 등 실제 거래를 통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데 비거래는 뭡니까? 경제적 거래가 없어요, 아예. 이 거래에 따른다면은 경상거래가 없지? 어? 없어요.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뭐가 생겼다 이거는 가치 변동이야. 자, 이제 보자. 두 개 되겠나? 거래 비용했나? 방금 뭐였지? 거래 요인이었지.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이었지. 거래 요인, 이 거래 요인을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또다시?
비교 대조 패턴에서 정리돼야 되지. 거래 요인이 뭡니까? 자본, 자금, 이동이 있었지. 이거는 경제적인 거였지. 어? 그 다음에 비거래 요인은 뭡니까? 아까 예시가 나온 게 뭐였지? 환율 변화였나? 경제적 거래는 없으나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 변동, 자금 이동은 없다. 없다. 자, 이 가치 변동에는 방금 뭐하고 환율, 그 다음에 가격 변동, 그리고 기타 변동이 있지? 에 대해서 첫 번째 뭐 얘기하고 환율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 얘기가 나와. 요거 환율 변동이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이야. 그러니까 이랬나? 자, 그렇다면은 다시 정리해 볼까? 자, 다시 볼게. 요거는 다른 말로 고치자. 무슨 변동과 무슨 변동? 환율이나 가격의 변동이지. 국제 수지표하고의 보자. 국제 수지표에 기록되는 것도 대외 금융 자산액과 대외 금융 부채액의 증감액이지. 맞지? 그렇다면 1년 동안의 한다 했으니까 연말에 기록되는 금액은 응? 이 금액이 국제 시주표의 금액과 그다음 이 국제 투자 대조표의 금액이 거래 요인 국제 수지표에서 고려하지 않은 게 환율이나 가격 변동이었지. 그렇다면 거래 요인만 따진다면은 이건 동일하지. 여기까지 되나? 특이한 게 지금 뭐가 나왔다 이제. 여기서는 환율이나 가격 변동이 나오지. 여기까지 되겠나? 그래서 3문단 처음에 국제 투자 대조표를 얘기한 게 잘 봐라. 국제 투자 대조표가 뭐겠노? 어플해봐라. 그냥 가지 마라 제발. 국제 수지표는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 거고. 이 국가는 뭐가 많구나. 수입이 많네. 이 국가는 지출이 많네. 그걸 보는 거고. 이건 뭐겠노? 국제 투자 대조표. 투자를 할 만한가 안 한가? 이거 되겠나? 투자를 할 만한가 안 하는가? 국제 수지표는 이제 이 돈이 상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본 거고. 이제 요거는 국제 투자 대조표. 그러니까 봐라. 3문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외환 규모에서 대외 지급 능력의 변동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 투자 대조표를 보고 뭘 한다?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지. 요거 되나? 그러니까 방금 어느 단체가 나와요? IMF라든가 이런 단체가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국제적인 얘기야 전부 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봐봐라 다시. 여기까지는 이해했나? 자, 여기에 국제투자 대조표에서는 이제 뭐다? 환율이나 가격 변동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좀 더 읽어볼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제 요 지문이 쉽죠 이제. 유량 통계와 저량 통계. 자, 혹시 봅시다. 국제 투자 대조표는 국제 수지표와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나오죠. 뭡니까? 이거 공통점이죠? 뭐를 기준으로 한다? 자,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그러니까 뭐가 고려된다는 얘기야, 이게? 환율이 고려된다는 얘기겠지. 환율은 분명히
변하잖아. 맞죠? 외국에 투자를 해버렸으면 외국에서 받아들일 때도 특정 통화 기준이었으니까 환율에 따라서 다르겠지? 외국에서 투자를 받았을 때도 돌려줘야 될, 자, 방금 이거는 무슨 항목입니까? 요거, 온 거. 이건 자산 항목이지? 그 다음 이건 무슨 항목입니까? 이거 부채 항목이지? 외국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맞죠? 어쨌거나 이거 환율 변동은 중요한 건 맞지?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자, 이 말이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한 것, 그거는 뭡니까 이거? 자산이제?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이 투자한 것, 이거는 뭐다? 부채잖아요. 환율 변동에 따라서 같은 100달러 하더라도 120달러를 줄 수도 있을 거고, 같이 100달러 투자했다 하더라도 120달러 받을 수도 있고 80달러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나라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폭망했답시다. 거의. 그렇다면 이 나라의 화폐 가치 어떻게 했노? 엄청 떨어져 있겠죠? 그렇다면 돌려줘야 되는 것은 엄청 부담일 거고. 그 다음에 외국에 수출했습니다. 저거 통화가 아니고 어떤 외국의 통화였다면 돌려받는 것은 완전히 쓰레기겠죠? 2번 문제 때문에 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지금? 자, 계속 가볼게. 한편 비거래 요인 중 가격 변동은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 가치의 평가 변동이다. 그러니까 이겼죠? 이제 유량 통계와 저량 통계, 그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갈게요.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은 거래 시점에서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외 거래를 작성하는 유랑 통계인 반면 이거는 저장 통계다. 근본적 차이가 있는데 욕조 사례가 나옵니다. 만약에 국제투자대조표가 작성되는 연초와, 자, 이제 봅시다. 국제투자대조표가 작성되는 연초와 연말 시점 사이에 뭐가 없다면, 요것이 없다면, 이건 내가 아까 수업한 거죠? 맞지? 아까 했던 겁니다. 경제적 요인만 따졌을 때 똑같은 얘기죠. 왜 국제수지표에는 환율과 관련된 그 항목이 없으니까. 되었습니까? EBS 해설이 좀 찝찝하던데 3번의 아이들 오답이 좀 제가 이거는 오답률 확인을 못 해봤지만 이게 3번 답 3번이었지 답이 3번이었는데 4번 한번 봅시다 이게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O를 찾는 게 3번이 맞는 설명이라는 얘기예요. 가격 변동 이외에 비거래 요인 변동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렇다면은 돌려줘야 될 돈이 적어졌지.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을 산 거예요. 맞지? 그다음 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돌려줘야 될 돈이 부담이 적어졌잖아. 이건 아까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지급 능력은 올라갔지, 이제. 이거는 이제 위에 2번 문제 풀면서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4번이 왜 틀렸을까요? 이제, 왜 틀렸을까요? 그냥 순대의 금융자산을 보지 말고요. 뭐에 의한 겁니까?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주어가. 순대의 금융자산이 뭐에 의한 것? 거래 요인에 의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지문을 읽어보면은요.
순대의 금융자산이 연말이 기록될 거 아닙니까? 연말이 기록되는데 뭐하고 뭐가 있다 했습니까? 거래 요인의 전가맥과 환율 가격 변동의 전가맥이 있다 했지. 그런데 지금 뭐에 대한 것만 얘기했노? 거래 요인에 의한 이것만 얘기했지.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비거래 요인이 질환병 털든 미안하다 이런 속어를 써서 질환병 털든 아무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선지는 눈 속인 그 글이죠. 이해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를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끊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 요인에 의한 순대의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요인입니까? 비거래 요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거래 요인에 의한 뭐는 변화 있겠습니까? 순대의 금융자산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순대의 금융자산은 거래 요인에 의한 증가맥과 비거래 요인에 의한 증가맥을 함께 기록하잖아. 그래가지고 뺄셈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거래 요인에 의한 순대의 증가맥이기 때문에 있던 없던 이거는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니죠.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괴리는 안 발생하죠. 동일한 거죠. 학교 시험이라면 요거를 비거래로 고치면 되죠. 해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넣으면 되지. 제 같으면은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선지들, 거주자의 뭐 이런 것들, 뭐 이거는 마지막 문단 읽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적절한 말로 고치고, 선지 3번을 약간 바꾸든가. 그래서 쉽죠, 이것도? 바꾸기가. 국내 주가 하락이란 말 빼고, 외국인이 투자했을 때, 뭐, 투자 가치, 뭐, 투자, 환수액이 떨어졌다, 보통, 그죠? 말만 약간 변형하면 됩니다. 혹은 비거래 요인 변동이 있다면 해도 되고요. 이 말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혹시 그래서 요 사문단의 마지막 문장 보고 아이들이 아까 3번의 선지 4번 같은 말인데 제가 입에서 했을지를 봤거든요. 같은 말 같아요. 틀린 말 설명을 왜 이렇게 해놨지? 틀린 말 설명을 그냥 맞는 것처럼 해놨어. 그래서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주어 스스로 딱 따져보면은요, 쉽습니다. 비거래 요인에 의한 대외금융자산 얘기였거든요. 거래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비거래 요인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제 5문단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제. 대외 지급 능력이죠, 이제. 국제 투자 대조표와, 맞지? 국제 수지표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신인도죠, 이제. 맞죠, 이제? 그걸 볼 거 아니가. 외국 투자자가 이제. 그런 대외 지급 능력은 결국 뭐다?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예화 자산의 축적도 필요해. 잘 들어라. 요거는 뭐를 통하면 딱 알 수 있노? 이거는 뭘 보면 딱 알 수 있노? 국제 수지표 보면 딱 알 수 있죠. 이해했습니까, 지금? 국제 수지표는 뭐다? 금융 계정에 순자산은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자산 증가액하고 부채 증가액을 빼잖아. 그랬을 때 자산 축적되었구나. 바로 하는 거죠. 글이 아주 명쾌해지죠, 이제? 그러니까 이 글이 왜 우리가 국제 수지표와 국제 투자 대조표를 하느냐를 분명히 알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한 나라의 대외지급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이걸 보든가. 봐봐라. 대외 금융활동 투자 성과는 뭘 보관할 수 있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대통령 시기에 외국 투자 많이 했거든요. 거의 실패했다죠. 국민연금도 많이 투자잖아요. 실패하면은 무슨 알겠죠, 그죠? 자, 그렇게 투자 성과 결정된다.
이건 대체로 비거래 요인이 많이 작용하겠죠. 이건 B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어쨌거나, 물론 A도, 이 국제투자대조표는 연말 시점에 딱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맞지? 연말 시점에 얼마냐 딱 기록돼 있잖아, 지금. 그 다음 갑시다.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더라도, 즉, A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A 플러스 B죠. A가 마이너스 100이고, B가 플러스 80이라면, 결국 이거는 지급 능력이 떨어진 거지. 되겠죠? A가 100이고, 여기 마이너스 120이라면, 이해했습니까, 지금? 두 개를 다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투자 실적이 부진할 경우, 순대외 금융자산이 감소하여, 이해됐지? 약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자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비거주자들은 뭐합니까, 당연히? 투자자금 회수하겠지. 그렇다면, 환율 뭐하고, 상승하고, 완전 악순환이죠. 그래가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또 하락하고. 그래서 뭐다? 산업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투자 잘해라는 얘기지. 똑똑한 놈 안 차가지고, 투자 잘해라는 얘기 아니가? 산업통상부가, 산업통상부, 그 장관 똑똑하다고 안 치고,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글이네. 글이 한눈에 보입니까? 자,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제.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매년 지속하여, 자, 흑자입니다. 자, 이거 뭡니까? 아까 A 경우죠. 맞지? 투자 잘못하면 덜 나갈 수 있다. 맞죠? 현재 1번 이해했죠? 2번 갑시다. 외국인, 자, 이거 뭡니까? 이거 거주자죠. 본국이 어디입니까? 외국 나라지. 판매한 경우는까지. 우리나라의 무슨 항목입니까? 수출 항목. 이거는 자산 항목에 들어가겠지. 국제 수지표상 금융계정에 기록된 주식, 채권 등 가치는 왜 미쳤습니까? 보자마자. 지문 대충 읽어도 이거는 보자마자 이거는 미친 선지제. 국제 수지표입니다. 이거 도란 놈이죠. 그죠? 연말 시점, 무슨 연말 시점? 일치하지 않는 것. 이 문제도 그냥 학교 변형한다면은 일치하는 것으로 고치면 되겠지 뭐. 지금 요 정도 이해한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문제 만들기 쉽겠죠. 대충 이해하는 아들은 정말로 괴로울 걸고. 맞죠?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접하면서, 이 지문 접하면서, 야, 이건 내시 문제는 좋겠다. 맞죠? 아들 등급 나누기 괜찮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업의 경우입니다. 뭐로 따집니까? 법적 등기업으로 판정하죠. 국제투자 대조표입니다. 자산의 증가액과 부채의 증가액. 그런데 뭐가 발생했다? 괴리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이건 뭐 때문이다? 맞죠? 비거래 요인 때문이다. 쉽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보면요. 한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습니다. A국은 A국의 자국 통화는 뭐다? 달러입니다. 기준으로 국제투자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A국은 뭐다? 달러다 이거죠.
순대의 금융자산이 제로를 유지하던 A국은 순대의 금융자산은 아까 해외 투자 빼기 뭐였다 할까? 외국인 투자였죠? 제로를 유지하던 A국은. 야, 오호, 1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네. 그러니까 됐습니까? 요것만 딱 보면 국제 신인도는 올라가겠지. 환율 아직 모르고요. 그죠? 그래서 누가 B국에 있는 거주자가 향후 A국의 주식시장이 호황을 받아 예상하여 A국 통화로 환전한 50억 달러를 투자했네요. 자, A국이 있고요. B국 거주자가 있습니다. 얘가 50억 달러를 투자했네요. 50억 달러는 뭡니까? 그렇다면은 부채죠. 부채는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A국은 달러가 자국 통화입니다. A국은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을 통해 150달러가 유입되었다. 이해됐나? 즉 A국은 뭐 했기 때문에 100억의 경상수지 흑자를 일으켰고 외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50억 달러가 들어왔기 때문에 50억 달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합계 얼마다? 150달러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A국 거주자는 이를 C국 통화로 뭐 해서 환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또 C국으로 가네요. C국의 통화가 있습니다. 다른 통화네요. 그죠? 이 달러란 얘기죠. 달러가 아니에요. 환전해서 C국의 주식시장에 150억 달러를 투자했네요. 까지 됐죠? 자, 즉, 그렇다면은 자산 빼기 부채는 내나 어쨌거나 150달러 투자했지, 지금. 투자했더만, 이제, 여기서 조건은 뭐는 없다? 이거는, 여기까지. 됐죠? 이거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 얘기지.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죠. 이것도 필요 없는 거고. 일단 상황은 이해했죠? 맞지? 비거래 요인 없었고, 첫 번째 괄호 열고 괄호 닫는 거. 이거 필요 없다. 맞지? 이제 이문단의 형광펜 한번 봅시다. 자, 이까지가 2023년이야. 그러다가 이제 언제? 2024년입니다. A국의 경상수지 및 금융계정 순자산이 0이라고 하자지. 국제수지표 그렇게 맞춘다 했습니다. 그런데 A국의 주가는 2배로 상승했습니다. 자, 1. A국의 주가가 2배로 상승했네요. 2. C국의 주가가 2분의 1배로
폭락했습니다. 뭐 개실패했노? A국의 투자는 개실패지. 참 A국의 대외 가치가 A국의 대외 가치가 A국의 B국 대비 대외 가치가 2분의 1 하락이고요. 4. A국의 C국 대비 대외 가치는 2배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했습니까? 자, 이제 요걸 가지고 갑시다. 가요. 자, A국의 주가가 2배 상승했습니다. A국에 투자한 사람 누구지? B국 거주자지. 그렇다면은, 자, 얼마를 돌려줘야 되노? 만약에 돌려준다면? 100억을 돌려줘야 되지. 여기까지 되나? C국에 150달러를 C국 통화로 바꿔서 했지. C국 주가가 얼마 폭락했답니까? 2분의 1배 폭락했다지. 그렇다면 이제 일단 가치는 150달러의 반토막이겠지. C국 통화겠지만 어쨌거나.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냥 75억이라고 봅시다. 맞지? 75억 돌려줘야 되지. 그런데 A국, 자 일단 요거 봅시다. A국의 C국의 화폐 가치가 2배가나 올라갔지. 그렇다면 실제 75억이 아니라 화폐 가치를 따졌을 때 이거는 75억에 또 2배지. 37.5억이죠. 완전히 4분의 1 토막 났지. 이 말 알겠나? 자, A국은 쫄딱 망했네 보니까. 화폐 가치도 비고 2분의 1 더 떨어지니까 이거는 만약 돌린다면 200억 가치만큼 돌려줘야 되니까 나중에 훗날 진짜 화폐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면 요거 이해했습니까 지금? 자, 요라 가지고 한번 문제문 풀어봅시다. 자, 1번 갑시다. 2023년도다. A국의 국제투자대조표에는 2023년도입니다. 쫄딱 망하기 전이제. 대외금융자산은 얼마고? 150. 맞습니까? 대외금융자산이 뭡니까? 대외에 뭐하다? 투자한 거제. 대외금융부채가 뭡니까? 외국으로부터 투자받은 거지. 1번 맞죠. 2023년도에는 경상수지가 얼마였기 때문에 100억인가? 1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혁신됐지. 경상수지, 그래서 대외 지급 능력은 개선되었다. 상식적으로 맞지? 순대외 대외 지급 능력 볼 수 있는 게 순대외 금융자산이었잖아, 아까. 지문에 의하면. 맞습니까? 순대외 금융자산 공식 뭡니까? 이거 위에 1번의 요거 빼기 이거제? 그러니까 150억 빼기 52가.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급 능력은 개선되었죠. 3번 갑시다. 24년도에는 이제 절단 난 거네. A국의 순자산 증가액과 순부채 증가액, 순자산 증가액과 순부채 증가액은 뭐와 관련되는 거고? 빨리.
국제 수지표가 국제 투자 대조표가 국제 수지표에 기록되는 거지? 맞잖아. 국제 수지표의 순자산 증가액과 순부채 증가액, 국제 수지표는 어떤 원칙이 있다 했습니까? 기록 원칙. 0이 된다 했죠. 따라서 여기서도 경상수지 및 금융계정 순자산이 제로니까. 이 말 알겠지? 금융계정의 순자산이 제로라는 얘기는 순자산 증가액 빼기 순부채 증가액, 요거는 같다는 얘기잖아. 요 말로 알 수 있죠, 요거는. 선지 4번. 2024년도 A국의 대외금융부채. 아까 2분의 2배 상승했죠? 달러고. 요거는 틀렸죠, 아까. 37.5억 달러가 돼야 되는 거죠. 맞죠? 자, 이거를, 요렇게 문제를 출 때도 될 것 같고, 방금 지문을 읽으면서 또 보니까 이렇게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A국의, 이 지문으로 미루어 보아, A국의 국제 투자 대조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만들어 봤습니다. 했을 때 2023년 대비 2024년도 아이가 지금 여기에 경제 변동 상황이 어떤가 이거죠 이제. 했을 때 처음에 뭐 있노? 뭐 기록해야 되노? 대외 금융 자산 기록하고 대외 금융 부채 항목 있지? 그 다음 또 뭐 있노? 순대외 금융 자산 항목 있죠? 했을 때 항목이 첫 번째 뭐 있었노? A국의 주가가 2배 상승했지. 이렇게 문제 안 괜찮겠습니까? C국의 주가가 2분의 1배 폭락하고 A국의 대비 통화 가치가 뭐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다시 너희들 할 수 있게 해줄까? 아까 변동력이 4개 있었잖아. 안 지워지노, 이거. 지우기. 아닌데? 어? 놀랬으니까 그런가. 작업한 선들을 선택해달라. 자,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A국 주가 상승 요인이 있었고 C국의 주가가 하락했나? 하락했고요. A국 대비 B국의 통화 가치가 상승했지. A국 대비 C국의 통화 가치가 A국 대비 A국 대비 B국의 통화 가치 아니에요. A국 대비 C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했지? 그지? 이랬을 때 각각 이제 어떨까 보면은 이거는 변화 없었잖아. 했을 때 부채는 뭐고? 올라갔지. 이런 식 어떨까 문제가 그래. 너무 어렵나? 아니 해가지고 요 안에 넣기. 똑바로 이해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 가능하겠다 싶었죠. 그냥 쌤이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냥 애들 완전히 주기는 이제 그냥 1등급짜리 문항으로 글쎄 안 괜찮겠나? 아니 이제 요인이 4개였잖아.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제가 떠올랐는가 하면 요 이제 뒤에 문제 이 문제가 너무 쉽지. 사고 문제가 너무 쉬웠거든. 그렇다면 좀 다르게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쌤 좀 힘들면은 이 네 개 항목을 다 넣고 두 개 항목만 넣어도 두 개 항목 넣어도 이 문제가 똑같은 거 아닌가? 이해됐지, 그죠? 그 선생님이 좀 객관적으로 하려면은 자기의 주관이나 문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시문에 있는 이거를 갖다 그냥 이처럼 도표 형식으로 만들어서 쌤 가능하지? 무슨 말인가? 아, 이런 문제를 굳이 항목 4개를 안 두고 선지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 요것만 가지고 이 항목을 만들 수도 있지. 그렇다면 애들은 전혀 다른 문제를 알지, 이게. 이 말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글을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 유형이 뭐 굳이 이 항목이 아니라도 됩니다, 내 지금. 쌤 그냥 해본 거야. 했을 때, 아, 이런 문제가 재밌겠다. 몰라, 혼자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됐지, 지금? 뭐 그런 식의 출제 유형도 가능하고요. 3번 문제는 아까 선지 4번을 제가 풀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괜찮을 겁니다. 1번,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를 위해서는 경상수지역자는 이거 아니었죠? 맞지?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 했지? 통상자원부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였고. 이렇게 모든 놓으면 이상하잖아, 그죠? 국내근이 아니죠? 3번 아까 설명했죠? 주가 안 하겠습니다. 대각파의 돈이 적어졌죠? 자, 일단 뭘 맞췄습니까? 금기를 맞췄죠. 맞죠? 그렇다면은, 아까 했죠? 반영하죠? 아,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는 그냥 너무 쉬워버렸어요. 4번 문제는 그냥 그다음에 경상수지와 무슨 수지 있었습니까? 자본수지와 무슨 계정? 금융계정이니까 자본수지, 금융계정 나오고요. 그 다음 무슨 전동? 환율전동 넘어가고요. 그냥 그 다음 5번 문제. 그 다음 가봅시다.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어느 해외 쉽습니다. 어머니값입니다. 이것도 틀렸죠? 경상수지 흑자는 필요 조건은 아니고요. 경상수지 흑자만 된다 해서 또 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아갑시다. 모두 흑자를 가진 이것과 이거네요. 그렇다면 금융계정은 당연히 맞죠? 나 설명되죠? 했던 겁니다. 자국통화 환율만 고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관계없겠죠? 제3통화 환율 변동해도 맞죠? 환율 변동에 따라서 자국통화의 환율값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나아갑시다.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 가공 후 돌려받는 경우 자 중요하죠. 뭐가 없다면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이거는 수출입에서 제외한다. 맞죠? 따라서 정답은 나하고 나인 답 4번입니다.